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계학습에 대한 내용을 배우기 전에 기초적인 수학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을 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선형대수 관련된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확률 통계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들은 이제 나중에 강의 시간에 그 용어들을 제가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용어들이 의미하는 거를 미리 좀 잘 숙지하고 계시는 게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선형대수 파트를 먼저 살펴볼 거고요. 선형대수에서는 주로 뭘 배우냐면 이제 벡터, 매트릭스, 벡터 또는 행렬에 대한 공부들을 많이 할 거고요. 그 벡터 매트릭스를 가지고 벡터 스페이스, 리니어 스페이스, 선형 스페이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주를 이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기계학습을 넘어가면 이제 스페이스란 얘기들을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얘기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벡터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을 하면요. 벡터는 n개의 순차적인 값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노테이션을 제가 벡터 같은 경우는 소문자로 볼드체로 쓸 거고요. 기본적으로 칼럼 벡터를 가정을 합니다. 보통 제가 노테이션을 그냥 x 볼드 x라고 쓰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칼럼 벡터, 즉 엘리먼트들이 이제 세로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보통은 x가 n차원 벡터다 또는 n by 1을 익스플리트하게 써서 n by 1 n개의 엘리먼트로 구성되어 있는 벡터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할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n개 엘리먼트에서 순서를 바꾸게 되면은 그건 이제 전혀 다른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n개의 순차적인 값들에 대한 값으로 정의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제가 컬럼 벡터를 쓴다고 그랬는데 세로로 된 컬럼 벡터. 그 벡터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연산은 트랜스포즈 연산이 있습니다. 즉 컬럼 벡터를 로우 벡터로 바꿀 때 보통 이제 트랜스포즈 연산을 많이 노테이션을 쓸 겁니다. 기본적으로 캐피털 T를 쓸 거고요. 역시 여기 R은 이제 실수를 의미합니다. 실수고 이제 1 by n by 1에서 트랜스포즈 하면은 n by 1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벡터는 정의가 되고요. 벡터에 대한 연산을 좀 더 살펴보면 첫 번째 벡터에다가 어떤 실수를 곱하는 건 얼마든지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벡터를 더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 더하거나 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연산의 이제 규칙들을 살펴보면은 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켜시고 자유롭게 하셔도 되고 텍스트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아닌가요? 넘어가도 되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세 개의 벡터를 더할 때 뒤에 있는 벡터를 두 개 먼저 더하거나 빼고 앞에 있는 벡터를 더해도 되고 앞에 있는 벡터 두 개를 먼저 더하거나 빼고 뒤에 있는 벡터를 연산을 처리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어소시에이티비티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물론 덧셈의 경우는 두 개의 벡터의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뺄셈의 경우, 서브트랙션의 경우에는 벡터의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u-v 벡터나 v 벡터랑 마이너스 u 벡터를 쓰게 되면 이 두 개가 같다라는 가정은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값이 같을 수는 있겠지만 항상 같은 건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이 또 존재를 합니다. A가 스칼라라고 봤을 때 A 곱하기 U 플러스 마이너스 B는 AU 플러스 마이너스 AB. 그 다음에 여기 뒤에가 벡터가 스칼라 두 개를 더하고 빼고 뒤에 벡터를 곱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연산을 이렇게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벡터 관련해서 중요한 연산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덕트 연산이 있는데 이건 일반 실수에서의 프로덕트, 곱셈 연산과는 좀 다른 게 두 가지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이너 프로덕트, 한글로 내적이라고 그러고요. 이너 프로덕트 또는 닷 프로덕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노테이션은 흔히 이렇게 씁니다. 닷 프로덕트 또는 여기 가운데 점이 있죠. 이거 닷 프로덕트. 그 다음에 닷 프로덕트를 안 쓰는 경우는 이렇게 트랜스포즈를 붙여서 기본적으로 칼럼 벡터를 가정을 한다 그랬죠. 칼럼 벡터를 트랜스포즈 시켜서 로우 벡터 곱하기 칼럼 벡터 하면 하나의 실수 값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계산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각각의 n개의 순서로 정해져 있는 n개의 엘리먼트에 대해서 각각의 대응되는 엘리먼트들끼리 곱해서 더하는 그거를 내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물론 내적의 경우 이 두 개의 순서를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값은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inner product, 내적에 대응되는 게 이제 outer product, 외적이라고 합니다. 외적의 노테이션은 트랜스포즈 이제 앞에 붙는 게 아니고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컬럼 벡터를 가정한다 그랬는데 컬럼 벡터 앞에 있는 건 컬럼 벡터, 뒤에 있는 건 컬럼 벡터의 트랜스포즈니까 로우 벡터. 자, 그래서 벡터 컬럼 벡터 곱하기 로우 벡터. 로테이션을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런 곱셈을 하면 그 다음에 나올 이제 설명들이 이제 행렬을 구성하게 됩니다. 행렬 또는 매트릭스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게 이제 어떤 의미냐? 그거를 이해하시기 전에 이너 프로덕트로 다시 돌아가서 잠깐 살펴보면은, 자, 우리 이너 프로덕트를 보통은 사용을 하는 게 왜 사용하냐면 이 두 개의 벡터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사용하는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되는 놈이라는 벡터는 벡터라는 라인은 이제 일반 스칼라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방향성, 디렉션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일반 숫자와 다른 차이점이죠. 디렉션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일반 숫자와 마찬가지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그니튜드. 그래서 이 매그니튜드를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유클리디안 놈,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유클리디안 놈입니다. 자, 그리고 노테이션은 이렇게 더블 바를 사용을 하고요. 오른쪽 왼쪽에 더블 바를 사용을 하고, 유클리디안 놈은 자기 자신의 내적을 에 대해서 루트를 씌운 값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클리디안 놈의 좀 더 일반적인 케이스를 보통 P놈이라고 합니다. 이 P에 이제 어떤 숫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놈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는데요. 나중에 저희는 이제 P가 1인 경우, P가 2인 경우를 보통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이 P가 1인 경우는 보통 나중에 가면 L1놈 또는 P가 2인 경우는 L2놈 이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너 프로덕트와 연계해서는 이제 아까 벡터가 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방향성을 생각을 해보면 두 개의 벡터에 대해서 각을 이루게 됩니다. 이 각에 대한 크기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 그거는 내적의 정의에서 가져올 수 있어요. 내적을 각각의 벡터의 놈, 크기로 노멀라이즈 정규화 시켜주면 우리가 그때 얻는 값의 이 코사인 세타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벡터에 대한 정의에서 나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앵글을 구할 수 있다. 두 벡터의 앵글 또는 두 벡터의 이 코사인 세타 값으로 해도 두 벡터의 유사도를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두 벡터가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때 유사도가 이제 가장 크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그때 이 각도가 제로니까 1의 최대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각의 관점에서 두 개의 벡터가 얼마나 유사하냐를 측정하고 싶다.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세타를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내적을 이용해서. 이게 아니고 그냥 단순 내적을 하는 건 일종의 프로젝션을 하는 개념인데, 그때는 이제, 프로젝션 했을 때 크기의 관점에서 두 벡터의 유사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적 관련해서 하나 더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건 이제 코시-슈왈츠 부등식. 두 벡터의 내적에 대한 크기는 각각의 벡터의 크기를 곱한 것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이 존재하는데 이걸 코시-슈왈츠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사용하게 되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렇게 보면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은 외적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은 외적은 정의가 그냥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면 벡터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벡터를 로우 벡터 곱하는데 이 벡터에 대해서 로우 벡터의 엘리먼트 하나를 일종의 스칼라, 이 연산의 스칼라 생각을 하시면은 첫 번째는 칼럼 벡터에 해당 벡터를 스케일링해서 키운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이 로우 벡터에 대해서 요 x1부터 xn까지 얘네를 일종의 스칼라로 보고 로우 벡터를 스케일링하는 걸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그게 이제 외적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적과 외적에 대한 걸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벡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벡터 두 개가 아니고, 이제 벡터 여러 개에 대해서
벡터 셋에 대해서, 집합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제가 현재 D개의 엘리먼트를 가지는 벡터들이 M개가 저한테 주어져 있어요. i가 1부터 m까지 변하는 거고요. 그런 벡터 xi가 D차원 벡터가 xi가 총 m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 벡터가 주어졌을 때, 자, 이제 저는 이제 앞에서 설명한 이러한 공식들을, 액시엄들을 이용을 해서 이 벡터들의 선형 결합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각 i번째 벡터에 대해서 어떤 스케일러, ai를 정의를 해주면은 걔네들의 두 개를 곱하고 이제 총 m개에 대해서 서메이션을 하면, 더하기를 하면은 벡터들의 합이죠. 그러면 또 다른 벡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은 선형 결합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벡터를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벡터를 가지고 그리고 어떤 스칼라 값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제 어떤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제 그림상으로는 지금 여기 3차원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3차원 공간인데, 즉 xi 여기는 엘리먼트들이 3개가 있다고 그냥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 상황에서 제가 벡터 2개만 주어져 있습니다. x1과 x2가 제가 가진 집합입니다. x1과 x2가 주어졌을 때, 이 x1과 x2를 임의의 실수 a1과 a2를 곱하면은 a1과 a2는 둘 다 임의의 실수입니다. 임의의 실수를 가지고 이 두 벡터를 선형 결합을 하게 되면 a1, a2 값을 막 바꿔가면서 해보면은 그 모든 벡터들은, 얘네들의 선형 결합한 벡터들은 반드시 이 평면 위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 평면상이 여기 하나는 x1, 다른 하나는 x2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 만들어지는 이 공간을 우리는 스팬이라고 부릅니다. x1과 x2에 의해서 형성되는 공간 같은 걸로 스팬으로 정의를 하고요. 자, 그럼 똑같은 공간에서 이제 벡터가 3개가 있으면은 이번에는 일종의 평면 같은 게 아니고 이제는 어떤 3차원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요 A1과 A2가 여기는 지금 임의의 실수라고 그랬는데 이 A1과 A2에 제가 제약을 걸어주면은 이제 얘네들이 만드는 스팬은 좀 다른 공간을 가지게 됩니다. 자, 좀 더 일반화해서 앞에서 사용했던 리니어 컨비네이션에서 자, 이제 제가 스칼라 값 A에, 스케일러에 제약을 걸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제약을 걸 거냐면 affine combination이라 그래서 요 앞에 스케일러들의 합은 1이다. 1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그렇죠? 요 조건이 이제 주어졌습니다. 이 컨디션이 주어졌을 때, 그러면 앞서 배웠던 이런 형태의 임의의 스팬이 형성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런 경우에는 서메이션 1인 경우는 아까의 경우 스팬이 이 전체 일종의 평면이었다면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가지 않고 합이 1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요 두 벡터의 사이인 네, 죄송합니다. 요 전체 일종의 선을 따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예를 들어 뭐 일종의 이런 공간의 형태였는데 이제 그런 공간의 형태를 갖추는 게 아니고요. 여기와 같이 일종의 이런 선을 따라가요. 선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affine combination이라고 그러고요. 여기다 제약사항을 하나 더 걸어주면 AI는 양수다, 0보다 큰 0이거나 또는 양수다, 음수가 아니다라는 컨스트레인트를 하나를 추가를 해주면은 그때는 이제 이 두 벡터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컨벡스 컨비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경우는 이렇고요. 세 개의 경우는 아까는 막 이렇게 큰 덩어리였는데 이제 그런 덩어리를 형성하는 게 아니고요. 어파인 컨비네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요런 평면을 구성하게 되고 세 개의 벡터가 되었을 때 그다음에 난 네거티브에 대한 컨스트레인트까지 주면은 이제 이런 삼각형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벡터의 선형결합에서 스케일러에 어떤 컨스트레인트가 주어지면은 그에 따라 만들어지는 공간이 제약사항이 생긴다. 그거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를 하면은 자, 이렇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하면 또 다른 벡터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얘네 어떤 벡터셋의 리니어 커ம்பி네이션을 했더니 제로 벡터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로 벡터를 만들 수 있는 케이스들을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봤더니 어떤 한 상황에 대해서 xi가 이제 i가 1부터 m개까지 주어져 있을 때 m개의 벡터가 주어졌는데 걔네의 리니어 커ம்பி네이션 경우를 해봤더니 제로 벡터가 나온다. 그런 제로 벡터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모든 스케일러가 0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할 수가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은 그때 우리는 이 n개의 벡터들이 서로 선형 독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linearly independent 하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의미냐면 이 m개의 벡터 중에서 임의의 n개의 벡터를 m은 n보다 작고요. 임의의 n개의 벡터를 선택을 했을 때 이 n개의 벡터의 선형 결합으로 또 다른 벡터를 표현할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게 이제 선형 독립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그때 xi는 이제 선형 독립이다. 이 벡터들은 선형 독립이다. 네, 이게 중요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형 독립인 벡터들의 셋을 우리는 보통 어떤 스팬을 구성하는 어떤 공간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스팬을 이루는 벡터들의 집합이 그 벡터들이 전부 다 선형 독립이다. 그러면 우리는 걔네들을 베이시스 벡터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베이시스 벡터에다가 이제 조건이 좀 더 들어가면 첫 번째 이거죠. 이건 베이시스. 서로서로 orthogonal한 베이시스다. 서로서로 직각이라는 얘기죠. 벡터들이. 서로서로 다 벡터들이 다 직각이다. orthogonal한 베이시스라고 그러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군다나 각각의 벡터의 크기가 1이다. 그러면 orthogonal basis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름을 부릅니다. 이해가 되시죠? 베이시스 벡터들의 크기가 전부 다 1이라는 얘기입니다. 내적이니까 내적은 벡터의 크기를 말하죠. 그래서 다 1이다. 그런 경우는 orthonormal basis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벡터 스페이스는 뭐를 말하느냐? 우리가 n개의 벡터가 어떤 필드 f에 대해서 n개의 벡터가 주어졌을 때 이 n개의 벡터들이 the same과 스케일러 프로덕트에 대해서 닫혀 있다. 즉, 그 벡터들의 선형 결합을 했더니 그러면 새롭게 벡터가 생길 텐데 이 벡터가 여전히 그 필드 안에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그 벡터가 필드에 닫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우리는 벡터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건 정의입니다. 자, 그렇게 벡터 스페이스를 정의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벡터 스페이스에서 서브셋을 가지고 구성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는 그 원래 스페이스의 서브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물론 이 서브 스페이스 안에서는 여전히 에디션과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 경우 이제 그 원본 벡터 스페이스의 서브 스페이스, 부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의를 합니다. 자, 그게 이제 벡터 스페이스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릭스, 행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는 우리 각각 컬럼 벡터 또는 로우 벡터, 엘리먼트들이 그냥 일렬로 서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행렬의 같은 경우는, 벡터는 일종의 행렬입니다, 일종의. 자, 그래서 좀 더 일반화시킨 개념이 이제 행렬이라는 건데, 행렬은 m by n rectangular array, 즉 사각형으로 형성을 돼서 그렇게 스케일러들이 배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2차원으로 표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컬럼 벡터들이 여러 개 있다든지, 로우 벡터들이 여러 개 있다든지, 걔네들을 다 묶어놓은 게 일종의 행렬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로테이션은 대체로 이제 캐피탈 볼드, 대문자 볼드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실수인 경우는 실수, m by n, 로우가 m개, 컬럼이 n개가 있다고 보통 정의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R번째 로우 벡터에 대해서는 로테이션을 뭐 그때그때 제가 다르게 사용하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씁니다. C번째 칼럼 벡터, 여기 C번째 칼럼 벡터, 뭐 R번째 로우 벡터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을 벡터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트릭스 행렬 연산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뭐, 덧셈, 뺄셈을 한다? 그때는 벡터와 마찬가지로 엘리먼트의 숫자들이 두 매트릭스는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지만 연산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멀티플리케이션, 곱셈에 대해서는, x와 y를 곱한다. 그러면 앞에 있는 행렬의 열의 개수와, 열인가요? 두 번째 n과,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렬의 첫 번째 n, 얘네 두 개가 반드시 일치를 해야지만 두 개가 행렬을 곱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n개의 행, n개의 열이죠. 이 두 개가 일치해야지만 곱셈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열, 뒤에 있는 행의 개수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행과 이 열의 개수가 일치해서 두 매트릭스를 결과는 또 다른 행렬이 되는데 행렬의 크기는 앞에 매트릭스의 열, 뒤에 매트릭스의 행으로 행 크기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Z는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여기에서 이 Z는 R의 M by R의 사이즈를 가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두 개의 순서를 뒤집으면 전혀 다른 매트릭스가 됩니다. 아까 벡터의 경우에는 두 개를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었는데 매트릭스의 경우는 두 개를 바꾸면 전혀 다른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냥 뭐 계산을 안 해봐도 아까 제가 곱하면은 이렇게 사이즈가 앞에 매트릭스의 열, 뒤에 매트릭스의 행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과 사이즈가 그거를 이제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두 개의 순서를 바꾸면은 y 곱하기 z가 되면은 결과 매트릭스는 n by n이 됩니다. 전혀 다른 사이즈가 나와요. 그래서 두 개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바로 얘를 그대로 유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페셜 매트릭스를 보통 많이 정의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매트릭스가 사각 정방 행렬,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은 행렬을 정방 행렬이라고 그러고요. 그 중에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요 대각선에 있는 성분들은 전부 다 1. 그 다음에 대각선에서 벗어난 그 외의 엘리먼트들은 전부 다 0인 행렬을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정의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용어를 정의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인버스 매트릭스 또는 역행렬입니다. 어떤 행렬의 역행렬은 그 행렬의 역행렬을 곱하면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온다. 그거를 이제 역행렬의 정의로 봅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매트릭스 X가 non-singular하다, singular하지 않다, 또는 singular하다. 거기에 대한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할 텐데요. singular하지 않다. 매트릭스가 singular하지 않으면은 그 매트릭스는 역행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행렬을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매트릭스가 예를 들어 singular하다. 그런 경우에는 이 매트릭스는 역행렬을 우리가 구할 수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랭크라는 거하고 매트릭스의 랭크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벡터에서 놈을 계산한 것처럼 매트릭스에서도 놈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거는 유클리디안 놈 또는 프로비니어스 놈. 요 놈을 많이 사용을 할 텐데 프로비니어스 놈 또는 유클리디안 놈의 정의는 엘리먼트들의 절대값의 제곱을 취하고 그 모든 엘리먼트들 원소들을 다 더한 다음에 스퀘어 루트를 씌우면은 그 값을 우리가 놈이라고 매트릭스의 놈이라고 부릅니다. 벡터의 놈하고 에클리디안 놈하고 계산 방식은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벡터의 트랜스포즈가 있듯이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가 역시 존재하고요. 이런 두 개의 대각을 기준으로 두 개의 위치를
그냥 스위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과 열의 위치를 그냥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행렬의 곱에 대한 트랜스포즈는 각각의 행렬을 트랜스포즈하고 곱한 것과 같은데 단 이때 두 개의 순서, 트랜스포즈 양상 때문에 두 개의 순서가 뒤바뀝니다. 이거는 이제 직접 해보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뭐 어떤 연산을 하는 게 아니고 x와 y를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두 개를 곱셈을 해보고 트랜스포즈해서 곱셈을 해보면은 결국 그냥 같은 사이즈가 나온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아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다이아고널의 1인 성분을 가진 스페셜 매트릭스라고 그랬는데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는 그냥 다이아고널 텀이 의미의 0이 아닌 의미의 숫자 또는 포함한 의미의 숫자들 of 다이아고널이 전부 다 0인 매트릭스를 다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의 장점 중에 하나는 얘의 역행렬을 구하는 게 쉽습니다. 다이아고널 엘리먼트만 요소들만 역수를 취해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행렬 분해 같은 걸 해서 행렬 분해해서 이제 역행렬을 쉽게 구하고자 할 때 그럴 때 많이 사용하고요. 자, 그 다음에 스퀘어 매트릭스 정방 행렬 매트릭스 6행렬일 때 그때 이제 만약에 얘의 그리고 얘가 orthogonal하다 이 정방 행렬이 orthogonal한 경우에는 orthogonal이 어떤 의미냐면 이 정방 행렬에서 이 벡터들이 서로서로 직교한다면, orthogonal 하다면, 이 벡터들의 직교에 대해서는 앞에 제가 봤죠? 설명했었죠? orthogonal 하다면은, 이 매트릭스의 스퀘어 매트릭스, 정방행렬의 역행렬은 얘를 그냥 트랜스포즈 한 것과 똑같습니다. 네. 그렇게 일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그거를 이용을 하면은, 요 벡터, 이 행렬과 행렬의 트랜스포즈를 곱하면 당연히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벡터 매트릭스에 대한 행렬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벡터와 매트릭스를 가지고 이제 연산을 하는 linear transformation, 선형 변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형 변환을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어떤 행렬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주 관심사는 이 행렬이에요. 이 행렬, 이 경우는 이제 x가 주어졌을 때 이 행렬 x는 n by n으로 n개의 구성된 엘리먼트로 구성된 행렬이 주어졌을 때 이 행렬에 제가 어떤 벡터를 이제 곱합니다. 자, 이 벡터를 곱하는데 이 행렬이 n by n이기 때문에 제가 벡터를 매트릭스 다음에 곱하는 경우는 그 엘리먼트가 당연히 n개여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벡터가 n개다. 그러면 우리는 이 벡터는 n차원 공간의 하나의 점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벡터 스페이스 배웠죠? 벡터 스페이스에서 n차원, n개의 엘리먼트로 되어 있으니까 n차원 공간에서의 한 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행렬에다가 요 벡터를 곱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요 벡터도 행렬의 일부라고 그랬죠? 얘랑 얘를 곱하면은 여기에 열의 개수, 행의 개수와 얘의 열의 개수가 같으니까 둘을 곱하면은 m by 1만 남는 그런 또 다른 매트릭스 또는 m개의 엘리먼트를 갖는 벡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x 행렬은 n차원 공간에 있는 벡터를 m차원 공간으로 변환시켜 줍니다. 그게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변환을 시키냐? 얘네들을 선형으로 곱해서 선형 연산을 통해서 변환을 시켜줘요. 그래서 선형 변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얘의 특성에 따라서 이 변환이 어떻게 일어나느냐가 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행렬에 대한 것을 잘 파악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행렬에 뭐랄까요? 예를 들면은 이 행렬의 모든 벡터가 로우 벡터 또는 칼럼 벡터가 서로 독립이냐 그렇지 않으냐 거기에 따라서 그리고 이 행렬의 뭐랄까요? 나중에 나오는 이제 디터미너트라든지 그런 값이 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현상들이 생깁니다.
자, 어쨌든 그 전에 이제 행렬 선형 변환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시스템적으로는 n차원 공간에 있던 게 m차원 공간으로 변환이 일어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변환시키냐? 선형 결합을 통해서 변환을 시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트릭스 X는 W와 Y 간의 선형 관계를 얘는 결정 지어줍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뭐 예제는 뭐 스페셜한 매트릭스인데 이거는 이제 로테이션 매트릭스예요. 이차원 공간에서 2분의 파이니까 레디안으로 각도를 측정했을 때 2분의 파이니까 90도입니다. 90도로 로테이션 시켜주는 그런 스페셜한 매트릭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벡터를 이 매트릭스가 곱하게 되면은 얘가 90도 로테이션이 일어나서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행렬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에 대한 정의가 뭐냐 그러면은 혹시 어떤 행렬 A가 주어졌을 때 이 행렬 A의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즉, 행렬 A에다가 내가 임의의 벡터 X를 곱했을 때, 그렇죠? 벡터를 곱하면 이건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난다 그랬죠? 자, 곱했더니 이 벡터를 A에다 곱하고 났더니 이 벡터가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이 램다는 스케일러입니다. 자, 그거를 아이겐 벡터라고 그래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행렬에다가 내가 임의의 벡터를 곱했더니 그 결과되는 벡터가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대신에 크기만 바뀌었습니다. 자, 이때 이 벡터 x를 우리는 아이겐 벡터라고 그러고요. 거기에 대응되는 램다 스칼라 얘를 아이겐 밸류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의 정의입니다. 뭐에 대한? 이 행렬에 대해서. 즉, 이 행렬에 대해서 특정 방향의 벡터를 곱하면은 얘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그 방향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크기만 바뀌고. 네, 그런 걸 이제 아이겐 벡터라고 부릅니다. 고유 벡터, 고유 값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어떤 행렬에 대해서 그런 고유 벡터, 고유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건 간단합니다. 얘를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자, 요거를 가지고 이제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라고 해서 요거를 풀면은 우리가 그 벡터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풀이에 대한 거는 선형대수 체크를 살펴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걸 어떻게 풀냐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벡터에 대해서 어떤 벡터가 만약에 아이겐 벡터고 거기에 해당되는 아이겐 밸류가 존재한다고 그러면은 이런 특성들을 가집니다. 이건 제가 다 말씀드린 거예요. 크기 매그니튜드만 바뀌고 디렉션을 안 바꾼다. 그게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에 대한 정의고요. 네, 그거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겐 밸류에 대한 아이겐 벡터. 서로 다른 아이겐 밸류를 갖는 아이겐 벡터들의 특징이 이제 서로 독립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다양한 프로퍼티들이 있을 거고요. 이거는 꼭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나중에. 자, 그렇게 보시면 이제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또 나중에 많이 사용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디터미넌트라는 얘기입니다. 이 디터미넌트라는 용어는 얘에 대한 정의는 절대값처럼 생긴 요 기호를 많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DET라는 용어, 노테이션을 쓸 겁니다. 자, 그래서 디터미넌트에 대한 정의는 어떤 행렬 X에 대한 디터미넌트의 정의는 아이겐 밸류의 곱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디터미넌트는 매트릭스에 대해서 디터미넌트 계산을 하게 되면은 실수값이 나와요. 어떤 실수에 대한 값이 나오는데 걔가 어떠한 정보를 유의미한 정보를 줍니다. 자, 그 유의미한 정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matrix of coefficients of a system of linear equation 선형식에서의 coefficient 개수에 대한 행렬을 생각을 해봤을 때 선형식 equation 또는 아까 linear transformation 생각을 하시는데요. 자, 우리가 이런 linear transformation을 하는데 이 i에 대해서 이 i에 대해서
그 아이의 디터미넌트 값을 봤더니 디터미넌트가 난제로다. 그러면 이 선형 시스템에 대해서 유니크한 솔루션이 존재한다. 즉 A에다가 아까 이거 아니죠? X에다가 아까 어떤 W를 곱했더니 Y가 나와야 된다. 전 요것만 알고 있어요.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아이를 맞나요? 아니죠? 이 W를 여기 매트릭스가 트랜스폼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유니크한 포인트로 이제 매핑이 된다.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이 디터미넌트가 제로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에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거나 솔루션이 이제 굉장히 많거나 그런 얘기입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쭉 읽어보시면 그냥 쉽게 이해가 될 텐데요. 디터미넌트가 이제 제로가 아니다, 0이 아니다. 그러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걔는 인버스 오퍼레이션이 존재한다. 그런 것들을 쭉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디터미넌트의 절대값이 이제 뭐를 의미하냐면은 요 행렬에다가 내가 어떤 벡터를 곱했더니 또 다른 벡터가 될 텐데 그 벡터가 이제 얼마나 커지는지 또는 작아지는지 또는 여기에다 어떤 매트릭스를 곱해도 그 매트릭스의 사이즈가 이제 얼마나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그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스케일 팩터예요. 디터미넌트가 주는 값은 스케일 팩터인데 이 양만큼 어떤 원래 벡터 또는 벡터의 셋이 구성하는 에어리아 또는 볼륨이 크기가 커지거나 이제 축소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디터미넌트가 주는 값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재밌는 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행렬의 곱에 대한 디터미넌트는 각각의 행렬에 대한 디터미넌트의 곱과 동일합니다. 아이덴티컬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행렬과 행렬의 트랜스포즈에 대해서 두 개의 디터미넌트는 또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행렬에 스케일러를 C를 곱했을 때 이 C는 실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결과 행렬에 대한 디터미넌트는 행렬 X에 대한 디터미넌트 곱하기 C의 n승, 여기 n은 뭐냐면 이 X가 이제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했을 때 대각 행렬의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이 X가 n by n 매트릭스라고 이해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C의 n승 곱하기 원본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X의 디터미넌트 그것과 동일하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게 디터미넌트고요. 자, 그 다음에 트레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트레이스는 역시 여기서 아이겐밸류를 사용하는데 보통 트레이스 매트릭스의 트레이스는 그냥 그 매트릭스의 대각 성분의 합으로 정의가 됩니다. 스퀘어 매트릭스인 경우에. 자, 그리고 그때의 값은 아이겐밸류의 합과 동일합니다. 네, 그게 트레이스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트레이스는 sum of eigenvalue. 그 다음에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은 볼륨에서의 굉장히 마이너한 체인지에 대한 값이다. 일종의 데리버티브라고 보시면 돼요. 디터미넌트에 대한 데리버티브. 그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트레이스에 대해서 중요한 오퍼레이션 중에 하나는, 특성 중에 하나는 두 매트릭스의 곱에 대해서 트레이스를 계산하는 것은 이 두 매트릭스의 순서를 바꾸면 이제 다른 매트릭스가 될 텐데 그 교과 매트릭스의 트레이스를 취한 것과 값이 동일합니다. 근데. 그래서 트레이스에 대해서는 연산에 대해서는 이제 결과값이 커뮤니티브하다.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고요. 그거에 또 기반을 해서 취할 수 있는 게 이제 매트릭스의 연속적인 곱수에 있을 때 곱수에 대한 트레이스를 구할 때 얘네들을 사이클릭하게 로테이션 시키고 거기에 대한 트레이스를 구해도 동일합니다. 즉, 이 경우는 이제 Z가 요 앞으로 돌아간 거예요. 원래 여기 있던 게 Z가 앞으로 가서 ZXY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처럼 X가 뒤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Y, Z, X를 곱해서 트레이스를 구해도 전부 다 같습니다. 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행렬과 벡터, 행렬과 벡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데리버티브, 미분을 구하는 것은 역시 연산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거기서 자세하게 들어가지는 않고 이렇게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x 트랜스포즈 a에 대한 내적에 대해서 x에 대한 미분을 하라, 편미분을 하라. 그거와 a 트랜스포즈 x에 대해서 x 편미분을 하면 둘 다 이렇게 a 값을 가지게 됩니다. x를 그냥 변수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벡터 곱하기 매트릭스 곱하기 벡터에 대해서 매트릭스에 대해서 미분하라. 이렇게. 이 경우는 이렇게. 자, 이런 거는 근데 뭐 외우실 필요가 없고요. 굉장히 많은 연산들이 실제 이제 기계학습을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학습식을 유도할 때 미분해서 이제 0으로 놓고 세팅하고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때 이제 많이 필요로 합니다, 보통. 자,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수식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 매트릭스 폭이라는 걸 누가 이 부분이 굉장히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폭에서 지금 내가 미분을 해야 되는 케이스에 맞는 거를 그냥 찾아서 그 결과값을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여기 굉장히 많은 식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계학습을 좀 더 깊이 공부하시는 경우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제가 굉장히 빨리 선형대수에서 필요한 공식들만 일단 먼저 정리를 드렸습니다.